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의 주 원인으로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을 꼽았습니다. 우리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고평가된 거는 분명히 맞고요. 예. 80개국을 봤을 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배 정도 됐는데 한국은 26배입니다. 예. 상당히 독보적으로 크게 올랐던 게 맞고 예. 주택 가격이 고평가되고 가격이 높다는 거는 이제 글로 금융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실물 쪽으로 이제 돈이 안 흘러가서 경기 전반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약해지고 무엇보다도 돈이 집중되면 반드시 버블이 생깁니다. 예. 버블이 생기면 좀 시차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럼 버블이 깨지게 되면 내수가 바로 침체가 되는 이제 뭐 디폴트라든가 이런 영향을 거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한국은행이 또 이제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먼저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지난해 말 금융시장 불안 그리고 주택시장 경착륙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대응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예상보다 더 어떤 가계대출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방금 이 녹취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통화정책과 거시정책 사이에서 불균형이 좀 누적돼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이제 한국은행 소관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행정부 쪽의 소관인데 뭐냐면 이제 LTV라든가 DS라든가 DTI 이런 시장 규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뭐 자산 가치 대비 또는 자기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좀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 물론 이제 그런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건 최근에 들어서 완화된 거고 예.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계속 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저금리를 했던 거 자기네들도 가계부채가 증가할 걸 우려를 분명히 했었고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용어가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그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코멘트를 했던 건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거는 DTI, LTV 이런 규제 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해야 되는 거냐. 가만히 냅두라는 거죠. 상당히 타이트하게 한국은행 얘기는.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나쁠 때는 그게 타이트하게 계속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가면 경기가 더 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MPP하고 MP라는 거시건전성 정책하고 통화정책이 과연 그렇게 손발이 맞게 가는 게 맞는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야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같이 가면 오히려 경기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뭐 앞으로 상당 기간 긴축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좀 내다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항상 했던 얘기고요.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연준이 많아야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고. 예. 우리나라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3%대로 올라왔지만 일시적인 영향이 큰 것 같고 물론 유가가 상당 기간 더 앞으로도 올라간다면 뭐 다른 얘기겠지만 물가는 상당히 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면 PF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도 얘기했잖아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거기까지 금리가 더 올라간다.
지금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중금리가 조금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한은은 앞으로 3.5% 동결을 계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인하는 어느 시점에선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경기 불안이 상당히 좀 심각하고 소비도 안 살아나고 있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이제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너무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는 포인트가 언제일지는 아마 올해 말에서 빠른 올해 말일 것 같은데 가능성은 내년 연중으로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유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그 물가를 좀 자극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0를 돌파했거든요.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원유 가격의 3대 유종이라고 하죠.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쪽에 브렌트유가 있고, 중동의 두바이유가 있는데, 브렌트하고 두바이는 이미 배럴당 $90를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WTI는 이제서야 돌파를 했는데, 이유는 이제 주로 WTI는 국제 석유 시장이 풀리지 않아요. 미국 내에서 수요되기 때문에 어떤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네. 이 WTI가 올랐던 게 이제 미국 내 재고 감소가 컸던 것 같아요.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공급 쪽이 상당히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생각하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거는 같은데 작년에 이제 배럴당 13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과연 그 포인트를 넘을까? 그러니까 배럴당 $100는 이런 좀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한 번 정도는 $100 위로 상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를까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유가 상승이 그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문제가 이제 큰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세계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가 크게 보면 이제 세 나라인데 예. 가장 많은 게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원유 시장에는 안 하고 자기네 예. 시장만 있고 2등이 사우디인데 전 세계 마켓시어가 19% 정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한 12% 정도 나오고요. 이 두 나라가 감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추가적인 감산은 아니었고 기존에 해왔던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예. 거니까 연말 어느 시점에서 그런 감산 조치가 좀 풀어져야 국제 유가는 좀 안정화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다면 감산 조치가 연장이 되고 있으니까 상당 기간 유가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유럽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도한 자국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제 조사를 착수했는데 당연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좀 반발하면서 무역 분쟁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조금 조사라는 건 상대국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이제 2016년 이후에 유럽연합 주장으로는 한 $570억 보조금을 풀었다고 해요. 전기차 쪽에. 근데 상대국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조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과연 중국 정부가 실제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강하게 반발하는데 유럽 쪽의 전기차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내년 2025년 후내년까지 한 1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미국의 27.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물론 이제 유럽 자기들이 조사하는 거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보고서를 내겠죠. 그럼 관세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럼 과거 이제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과 중국 간에 어떤 관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유럽연합 관련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자면 방금 이제 얘기했던 전기차나 또 얼마 전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좀 강화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만 보면 상당히 경제 지표들이 호조고요. 예. 몇 달 전만 해도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골디락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호조인데 유럽은 지금 옆 동네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예. 제조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고가에서 인심 난다고 경기 상황이 괜찮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전기차든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큰 배경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걸 확대하면 우리 기업도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중국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또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모든 나라를 다시 제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건건이 전기차나 플랫폼이나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건건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뭐 우리 기업으로까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서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실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 다음에 중국 다음에 제조업 강국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밤사이 좀 해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소프트뱅크 손정우 회장이 있는 그분이 이제 전량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IPO를 했습니다. 기업 공개를 했는데 25%나 올랐어요. 이제 그런 영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